우리는 대체로 시큰둥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구조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거짓과 술수가 우리 바로 옆에 둥지를 틀어도 그것이 입으로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면, 바로 내 눈 앞에서 확인되는 실체가 아니라면 대체로 시큰둥합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험했기 때문은 아닐까? 언제나 위태로웠고 거기에 너무 처절하게 적응이 돼 있는 나머지 전쟁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아니라면 자각의 촉을 세우기 어려워진 건 아닌지. 위험보다 더 위험한 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월요일 이번에도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30분 책 읽기 매주 월요일에는 이윤호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윤호의 고전으로 여는 아침, 이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윤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울리히백의 위험사회론입니다. 고전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 이윤호 선생님이 꼭 한번 소개하고 싶으시다고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셨죠? 예. 오늘 좀 더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특별히 좋을 것도 어떻게 그 첫 방송 직접 좀 들어보셨어요? 지난주 첫 방송. 안 봤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민망하죠. 선생님 오늘 제 오프닝은 어땠습니까? 예, 좋았어요. 적절히 잘 열었습니까? 예.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봤는데, 다음에는 진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또 이 과찬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리히백의, 위험사회론. 이 책은 92년도인가요?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울리히백의 저서죠. 네. 울리히백은 사실 하버마스와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유럽 지성을 대표하는 사회학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울리히백의 이 위험사회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시 되새길 수 있고요. 네. 제가 이 고전 시간에 현대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 고전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썼던 책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서를 고전이라고 규정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자면 과거는 과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네. 또 현재는 과거의 의미 속에서 재규정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예컨대 들레즈나 또 네글이나 이런 푸코나 이런 현대 사상가들의 반석에는 니체라는 사람이 우뚝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자면 니체와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대한 두 기둥을 딛고 그 위에 반석을 올린 거고 또 그 반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뒤에 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지식의 지성사의 흐름들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니체는 또 그가 그렇게 비판했지만 칸트라고 하는 거대한 거장이 없었으면
니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칸트 위에서 찍고 까불고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고전이라는 것이 그 동서를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때로는 하나의 책을 이야기하지만 그 책에서 넘나드는 작업들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건 뭐 깊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유, 별 또, 말씀을요. 아주 엄밀하게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천착하는 것보다 예. 보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철학의 실천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좀 그런 차원에서 경계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브에게 문제 역시도 단순히 그것이 어떤 철학이고 어떤 인간 탐구의 문제인가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그 외적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한 인간 혹은 집단, 국가, 한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뭔가, 즉 환경이나 사회가 한 개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리백이 92년도에 이 위험사회를 썼지만 실제로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얼마 전에 터졌던 후쿠시마 원전이죠. 이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울리백이 경고했던 그리고 울리백이 예견했던 그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리백은 이제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죠. 부는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명제인데요. 뭐냐면 부는 위계를 통해서 그 축적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스모그라고 하는 환경 혹은 그 위험은 네.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위험사회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금 위험사회라고 할까 하는 문제를 울리백은 전 책에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과거에도 존재했죠. 언제든지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연을 극복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나 네. 혹은 선사 시대에는 자연이 거대한 위험이었을 것이고 네. 뭐 어디는 위험이 없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근세 사회였을 때 프랑스의 뒷골목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악취 때문에. 왜냐하면 하수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이힐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네.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런 오물을 피해서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베르사유 궁전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잔디는 차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오물로 쌓여 있었다 그러죠. 그런 점에서 그때도 위험이었죠. 근데 울리백이 위험 사회를 특별히 규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위험은 피해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의 위험은 예측 불가능한 방사선과 같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때 이제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가족 비타민 다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빠 비타민, 엄마 비타민, 뭐 입시생 비타민, 애기 비타민, 비타민을 쫙 식구별로 했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무슨 발표가 나왔냐면 비타민의 과대 복용이 네. 그 뭐라고 할까요? 항체를 만드는 것을 도리어 방해함으로써 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모든 식구가 이제 엄마를 딱 쳐다보는 거죠. 엄마 얼굴이 하얘지는 거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만 이미 비타민은 3분의 2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먹은 비타민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을 먹어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죠. 네. 과거에 냄새가 나는 곳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9.11 테러, 9.11 사건이라고 하는 네. 쌍둥이 빌딩이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거기서 아침에 커피를 먹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후에 그것이 붕괴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렇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상상 불가능한 장면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정말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던 문제일 것이고 예. 이건 성수대교가 그렇고 상풍백화점이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위험의 재난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닭을 네. 대단히 많이 먹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한 1년에 4억 5천 마리 정도의 닭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4억 5천 마리 닭이면 생애 주기를 한 6개월 정도를 본다면 그래도 부피적으로 보면 사람 몸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횡단보도에 앞날개를 들고 이렇게 닭들이 지나가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닭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닭들 못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닭은 다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 그리고 닭의 실제 생애 주기는 얼마나 될까? 15일 만에 알에서부터 부화해서 강제로 부화시켜서 강제로 숙성시켜서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데 딱 15일 정도면 온답니다. 강제로 속성제와 강제로 그 이러저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항생제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막 확 시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다가 이제 쫙 해서 닭들이 일정한 무게가 되는 순간 탁탁탁탁 켜서 이제 먹을거리로 예, 그 도려내고 털 쫙 뽑고 탁 쳐서 바로 기름옷에 바로 튀겨서 바로 식탁으로 오는데 딱 15일 걸린대요. 달걀이. 그러면 그 닭은 과연 안전할까? 이거 예측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대 문명이 시작되고 30년이 지나면서 암이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위험의 본질이죠. 첫째는 위험이란 예측 불가능하다. 즉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위험과 다르게 이제 위험은 계급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위험은 동시에 전 세계의 위험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첫째는 이 원전이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아까 김현준 씨가 얘기했듯이 이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네. 가지를 포함해 보면 예를 들면 원전은 인간이 그 후쿠시마의 원전에 이제 멜트 다운이 있고 멜트 스로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 수액지대를 만나면 이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되면서 3000도가 넘는 온도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땅으로 녹아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위험의 특징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발표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못하게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위험이라는 건 이 위험은 그냥 네. 거의 공포네요, 그 자체로. 예, 옛날에는 이 위험이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어요. 네. 파리에 오물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 수 예. 있는 위험이었고 어느 길로 가면 좀 적은지. 예. 그리고 누가 적인지가 명확한 위험이었어요. 예를 들면 서유럽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위험한 적이었어요. 안 가면 돼요. 철책을 쫙 치고 여기까지는 빨간색, 여기까지는 파란색이라고 규정하면 되는 위험이었어요. 피아식별이 아주 그냥 예. 용이한. 예. 그런데 지금의 위험은 내가 먼 곳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느냐의 위험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의 문제가 아닌 위험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공포는 내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공포 영화의 특징 중에 옛날 공포 영화는 네. 먼 곳에서 왔어요. 킹콩, 악어 이런 거죠. 거대한 악어, 조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과거의 위험은. 근데 그다음에 공포 영화를 잘 보세요.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옆집 아이가
오맨이잖아요. 네. 666이 있었고. 갑자기 오싹. 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에어리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스스로가 위험인 거죠. 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올리백의 그 문제고, 그래서 계급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올리백이 중요하게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왜 그 위험이 과거와 다르게 존재했을까예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가 네. 그것을 지배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이 위험을 양산하는 것이다. 즉 발전과 위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네. 성수대교는 왜 무너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효율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면 12mm 철근 쓸 걸 9mm 철근 쓰고 강모래 써야 될 거 바닷모래 쓰고 부식률이 그쵸. 높아지는 거죠. 예. 그죠? 그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를 붕괴시키는 원인이고요. 또 9.11 테러에서 왜 쌍둥이 빌딩 무너져서 위험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그렇게 존재했을까? 이건 미 자본주의가 제3세계를 자기화하는 과정, 즉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제3세계의 어떤 민중들 네. 혹은 시민들의 분노가 그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즉 산업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들이 바로 위험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죠. 올리백은 그래서 이게 산업사회의 화려한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위험이라는 건.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원전의 문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후쿠시마가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체르노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은 왜 존재했을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비 시스템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력이나 뭐 태양열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에너지가 고준위 에너지인 원자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자력의 그 이윤 가치들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위험은 동시에 동반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채소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지만 거대한 제약회사들이 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 예, 쉽게.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화학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한 생체의 자연스러운 것들로부터 붕괴시키면서 네. 그러한 조화나 리듬들을 붕괴시키는 과정들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올리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업사회의 발전, 진보와 위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삼풍백화점, 9.11 테러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이것이 붕괴됐을 때 유럽이라면 죽지 않아요. 왜 안 죽냐? 예, 5층 이하거든요, 건물들이. 그잖아. 이탈리아에 그쵸. 딱 예, 가보세요. 예, 예. 이탈리아에 딱 가면 예, 제일 높은 빌딩 5층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높은 성당이 있어요. 고객 성당이 1층짜리. 그게 제일 높아요. 지붕이 높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일 높은 빌딩이 피렌체에서 딱 보면 두오모 성당이에요. 어디 가도 두오모 성당이 딱 보여. 1층짜리. 그 옆에 아주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4층, 5층. 예, 엘리베이터도 옛날 엘리베이터. 이렇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폭격할 이유도 없고, 네. 폭격한들, 폭격의 효용도 없고. 예, 거기서 사람이 붕괴된다고 죽겠어요? 즉 뭐냐면, 자, 빌딩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70년대 제일 높은 빌딩이 3.1 빌딩이었어요. 3.1 빌딩. 31층. 그 다음에 높아지는 빌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의 그 뭐죠? 63 빌딩? 네, 예, 예, 63층 빌딩이 나왔어요. 예. 와, 저기는 과연 얼마나 높은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63층은 뭐 별것도 그쵸.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효율성 때문에 집약적 인구를 집약시키기 위한 구조인 거죠. 분산시켜서 비용들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꺼번에 수용함으로써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은 공중에다가 쌓는 방법이죠. 그쵸. 옆으로 펼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 효율성 때문에 원자력을 써야 되고 이 효율성 때문에 붕괴 위험을 항상 겪는 것이고 이 효율성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삶의 의미나 가치들을 못 찾아가고 끊임없이 바삐 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을 올리백은 위험사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산업사회 그 자체의 문제 속에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올리백은 정말 재밌는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구원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무엇이냐면 위험사의 그 자체다. 위험사의 그 자체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은 9층에 있잖아요. 예. 이게 붕괴되면 네.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를 이 산업사의 효율성을 만들어냈던 관료제와 네. 과학기술은 붕괴됩니다. 여기서 뭐 줄 서서 자 일렬용대 쫙 앞에서부터 번호 이런 거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절로 위험사회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이 위험이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과 관료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율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성찰적 근대화인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당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위험 자체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와글와글 거리면서 광장에서 소통할 때 위험사의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위험을 인식할 광장에서의 소통. 때. 예, 그게 촛불 집회예요. 그러니까 올리백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공론장이죠. 뭐냐면 박근혜 정권의 그 문제들, 이러자면 뭐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개입들이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길거리에 도저히 이것만큼 용납 못한다.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나갈 때 이 네. 사회에 그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위험사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까지 시민들이 이 결핍의 연대였던 과거의 사회와 달리 옛날엔 그렇잖아요. 네. 노동자들이 쫙 그 결핍의 위계가 있으니까 결핍의 연대에서부터 공포의 연대로 전환되는 것이 위험사의 특징이고 그것이 성찰적 근대성이다. 그래서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의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성찰적 태도 그리고 그것의 소통과 연대야말로 즉 광장이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올리백은 이 위험사회론을 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험사회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험을 자각하고요. 인지하고요. 또 반성하고 성찰하고요. 나아가서 어떤 대안을 찾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올리백이 제시하는 게 바로 소통과 연대 광장. 예, 예. 예, 우리들의 공론장. 예, 예. 그것도 스스로 만드는, 자발적으로 예, 예, 만드는 굉장히 명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좀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예, 한번 울리백의 읽어보시면, 예. 위험 사회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울리백한테 예. 아주 단적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위험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높다고 보겠죠. 대단히 높다. 사실 울리백은 이런 사회,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유럽 사회를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시아 사회야말로 위험 사회가 가장 적합한 사회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주로 우리 사회 같은 데는 이제 복합적 위험 사회라고 합니다. 네. 과거의 그런 권위주의적 그런 계급적 모순들이 있으면서 위험이 그 위에 더 쉬운 사회라는 거죠.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해주신 말씀은요,
이제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니까 이번 주 내내 좀 곱씹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소통의 시도, 이 광장에서의 모임의 시도 같은 거는 얼마나 고무적인 것인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30분 책 읽기 월요일 코너 이윤호의 고전으로 여는 아침, 울리백의 위험사회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